안녕하세요, 뻘입니다. 김민재의 무실점 수비와 멋진 롱패스가 있었던 웬헨 글라드바흐전. 이 경기 후반기 첫 경기였고요. 수비의 힘으로 무실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매체들이 김민재를 또 디스해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살짝 현지 반응들 별로 이렇게 달갑진 않은데 살펴보고요. 김민재 선수가 어떤 경기를 했는지 경기 리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 시간 12일 새벽에 열린 경기입니다. 독일 웬헨 글라드바흐의 보루시아 파크에서 열린 경기고요. 2-4-2-5 독일 분데스리가 16라운드였습니다. 또 후반기 첫 경기를 했죠. 바이에른 뮌헨이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흐에 1-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제 2위였던 레버쿠젠이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지 못한다면 승점차가 줄어들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차를 4점으로 유지했습니다. 경기 내용을 간단하게 보죠. 이 후반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휴식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단체로 잘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이에른이 초반에 약간 나사 빠진 그런 경기력으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수선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원래 바이에른으로 돌아오고 집중력을 찾으면서 조금씩 경기력이 나아졌습니다. 경기 중반에는 좀 나아졌는데 문제는 결정력이었습니다. 결정력이 상당히 부족했고요. 바이에른 선수들이 날려먹은 슛, 그리고 상대 골키퍼 니콜라스에게 막힌 슛 등등 해서 거의 다 막혔어요. XG, 기대 득점 값이 바이에른이 3.27, 3이 넘었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를 0.39로 제어했어요. 그러니까 무실점은 XG대로 나온 거예요. 다만 XG를 본다면 한 3골이나 4골을 넣었어야 하는 경기인데 한 골도 넣지 못하다가 결국 PK 하나를 얻어내서 간신히 케인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1-0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케인은 득점 1위를 고수해 갔습니다. 바이에른 상대로 경기를 잘하는 팀이 조건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죠. 케인이 필드 상황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슛을 못하게 해라 라는 건데 잘 해냈어요. 그래서 케인이 페널티킥 빼면 슛이 딱 한 번이었거든요. 이처럼 상대의 가장 결정력 좋은 선수 케인을 잘 제어해낸 멘헨글라드바흐였지만 결국 PK 하나를 내주는데 굉장히 통원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 어떤 경기를 했을까요? 김민재는 원래 후보 센터백인 에릭 다이어와 이날 호흡을 맞췄습니다. 김민재의 붙박이 파트너 다이어 우퍼메카노가 경고 누적으로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당해서 이제 경기 못 나왔죠. 그래서 부상으로 전반기를 대부분 걸러온 요시프 스타니시치 이토이루키까지 이날 복귀를 못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이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이어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반기에 컵대회 포함해서 2경기 선발로 나왔을 거고, 근데 그 중에 한 경기가 바로 바이에른의 유일한 리그 패배, 마인츠전 패배였어요. 이처럼 나온다는 게 조금 불안한 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는 다이어와 짝을 맞추면서도 경기 초반에 경기력이 거의 완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이 경기 주도권을 틀어쥐고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멘헨글라드바흐가 할 수 있는 공격은 역습뿐이었거든요. 김민재가 상대 속공 시도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수비로 슛을 아예 주지 않았어요. 전반전 글라드바흐를 슛 0회로 막아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파트너 다이어가 전진 수비를 하다가 다이어 특유의 약간 느린 타이밍이 있죠. 그래서 너무 늦게 올라가서 못 막았어요. 근데 본인은 벌써 수비라인을 떠나서 앞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모험적으로 슬라이딩 태클을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뒤가 뻥 뚫릴 수 있는 위기였는데 상대가 다이어의 비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하려고 할 때 김민재가 미리 공간을 예측하고 있다가 쉽게 끊어내는 그런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후반전이 됐을 때 흐름이 바뀝니다. 하프타임에 눈이 왔거든요. 그 바람을 탔는지 또 이제 많은 팀들이 바이에른 상대로 후반전 초반에 압박을 세게 하면서 흐름을 한번 잡곤 합니다. 그런 어떤 전술적인 카드 덕분이었는지 그게 섞여서 글라드바흐가 상당히 거세게 반격을 해왔습니다. 이때 김민재가 좌우를 오가면서 수비 커버를 해야 할 일이 좀 더 잦아졌고요. 또 김민재의 패스 역시 한층 모험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긴 거리 패스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롱패스가 상당히 정확했어요. 김민재가 많이 보여줘 온 반대쪽 측면으로 벌려주는 롱패스뿐 아니라 직접 이제 종으로 아예 찔러주는 패스도 있었는데 후반 26분에 김민재가 오른발도 아니고 왼발로 롱패스를 딱 찍어 찼는데 상대 수비 배우로 딱 들어갑니다. 굉장히 정확하게요. 이거를 코망이 원터치로 챙겨준 공을 사내가 받아서 또 원터치 슛을 날렸는데 굉장히 좋은 공격 작업이었지만 사내의 슛이 좀 빗나가면서 김민재의 기점 패스, 득점 기점 패스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격 슛 상황에서의 기점 패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김민재가 빌드업에서도 돋보이는 장면이 한 개 정도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이날 막아야 했던 공격수는 상대의 클라인 딘스트였습니다. 팀 클라인 딘스트는 키커의 전반기 랑리스트에서 케인, 마르무시에 이어서 공격수 3위, 그리고 IK를 받았어요. 김민재도 IK였죠.
그 정도로 독일에서 굉장히 고평가받는 선수고, 이 IK를 받은 이유 중에는 리그 경기력도 있지만 독일 대표팀의 주전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지금 아주 물이 올라있는 선수입니다. 김민재가 맞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선수, 이걸 잘 막는다면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선수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민재는 잘 막았어요. 이 클라인디스트의 특기는 덩치가 좀 있는 선수지만 몸싸움을 많이 하기보다는 수비의 빈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어떤 무브먼트, 오프더볼로 승부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김민재 쪽에서는 오프더볼이 거의 안 통했다. 유일하게 클라인디스트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슛을 하나 날렸는데 다이어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한번 다이어를 속이고 그 뒤에 헤딩 슛을 하나 했습니다. 그거 먹혔다면 진짜 바이에른이 큰일 날 뻔했는데, 딱 한 개의 슛을 못 넣은 건 뭐 클라인디스트한테 뭐라고 할 수 없죠. 좋은 헤딩이었지만 빗나갔습니다. 김민재는 잘 막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김민재는 이날 경고를 하나 받았는데, 경고를 받았지만 프리킥은 주지 않았습니다. 뭔 얘기냐면 상대 속공 상황에서 상대 선수를 김민재가 살짝 밀면서 넘어뜨렸어요. 근데 어드밴티지를 받아가지고 경기가 속행이 됐고, 그 공격 상황이 끝난 뒤에 김민재에게 소급으로 옐로 카드를 줬거든요. 그래서 김민재는 경고는 받았지만 그 경기 자체로만 보면 뭐 파울로 인해서 프리킥을 준다든지 이런 손해 없이 넘어갔습니다. 막판에 경기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뭐 체력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동료들이 이제 템포가 빨라지니까 실수도 날 것이고 했을 건데, 김민재가 동료들의 실수를 많이 커버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노이어가 좀 투박한 패스를 할 때 김민재가 어찌어찌 수습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다이어 쪽에서도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김민재가 좀 커버를 하기도 했고요. 겨우 막아내면서 바이언이 힘든 1대0 승리를 지켜내게 됩니다. 자, 김민재의 세부 기록을 볼게요. 김민재 이날도 뭐 빌드업과 수비 양면에서 스탯이 상당히 많습니다. 볼터치가 경기에서 2위, 정확한 패스 횟수 역시 경기에서 2위, 패스 성공률은 93%로 경기 내 공동 3위입니다. 공격 지역으로 찔러준 패스 12회로 2위. 이게 보통 2위일 때는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키미히가 1위, 김민재가 2위, 거의 이렇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볼터치, 정확한 패스 횟수, 공격 지역 패스 횟수 다 키미히가 1위, 김민재가 2위였습니다. 롱패스 제가 맞았다고 말씀드렸죠. 5회로 이 경기 1위, 7개 중에 5개 성공하면서 성공률도 높았습니다. 수비 행위는 7회였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김민재가 7회인 거는 그렇게 적은 거 아니거든요. 다이어가 9회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날 다이어는 방관형 수비수는 아니었다. 할 때는 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어가 이상할 정도로 평점이 높은데, 김민재랑 비슷한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날 수비 행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김민재를 넘어서게 주는 매체들이 있어요. 그건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다이어도 이날은 할 걸 했습니다. 다이어가 바이언에 많이 녹아들면서 이제는 후보 센터백으로서는 최소한 나올 때 가슴 철렁, 다이어 나오면 안 돼,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태클 김민재 1번, 가로채기 3번, 리커버리 5번, 블로킹 1번, 클리어링 1번, 헤딩 클리어 1번, 이렇게 다양한 수비 기록을 남겼고요. 지상 볼 경합 승률이 3분의 1로 좀 높진 않았지만 대신에 헤딩 볼 경합 승률은 4분의 3으로 훨씬 높았습니다. 김민재는 이런 스탯을 바탕으로 풋몹에서 7.7 평점을 받았는데 두 팀 통틀어 공동 6위에 해당하는 중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평점입니다. 재밌는 건 니콜라스 골키퍼인데, 니콜라스가 선방을 많이 했거든요. 메넨글라드바흐 골키퍼가. 그래서 풋몹 평점이 8.9나 됩니다. 뭐 MOM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후스코어드 평점을 보면요, 김민재는 7.2였습니다. 근데 뭐 괜찮아요. 평점 자체만 보면 원래 후스코어드가 풋몹보다 낮게 나오니까 7.2, 뭐 준수한 평점인데 다이어보다 낮아요. 그렇죠? 다이어가 7.4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점입니다. 뭐 역시 납득은 잘 되지 않지만 여기서 산출한 어떤 소집한 데이터의 결과 그렇다니까 뭐 이거는 뭐 제가 딴지 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관이 개입되는 게 아니니까요. 역시 공동 6위로 중상위권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현지 매치 평점을 볼 차례죠. 제가 한 3개 정도 가져왔는데요. 먼저 슈폭스입니다. 슈폭스 평점 김민재 3점이에요. 자, 오랜만에 두 개씩 평점 얘기하게 되는데, 3점이면 다 아시죠? 평점으로 학점으로 B학점 정도 됩니다. 이제 1이 A뿔, 2가 A, 3이 B,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3점이면 보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슈폭스가 내린 평가는 짧아요. 동료 선수보다 덜 눈에 띄었지만 실수는 없었다.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순서가 이제 오른쪽부터 하기 때문에 뭐 노이어, 라이머, 다이어, 그리고 김민재, 데이비스 키가거든요. 그래서 다이어가 먼저 나왔어요. 평점은 똑같이 3점인데 다이어 막 길게 써놓고 김민재에 대해서 다이어보다 덜 눈에 띄었지만 실수는 없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수비 행위가 다이어가 2개가 더 많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빌드업이나 롱패스나 이런 데서 눈에 띄는 플레이가 충분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어나 다이어의 실수를 김민재가 커버해준 상황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덜 눈에 띄었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평점은 3점이니까 나쁜 건 아니죠. 자, 이 매체는 실제로 다이어가 잘한 점을 상당히 길게 써놓은 걸 볼 수 있고요. 노이어는 3.5로 좀 낮고 수비진 대체로 3인데 데이비스가 3.5입니다. 좀 짠 것 같아요. 그리고 키미히한테 2.5 상당히 좋은 점수 줬고요. 최고 점수는 코망입니다. 코망이 윙어로 교체 투입돼서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해줬거든요. 결정적인 그 페널티킥을 얻어낸 상황에서 크로스도 해주고, 그래서 뭐 이 점 관점에 따라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평점은 거의 모든 매체가 리로이 사네인데요. 사내가 이날 많이 날려먹었거든요. 그리고 뭐 돌파나 이런 원래 기대한 플레이도 많이 해주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매체는 4.5로 팀 내 최저점을 줬습니다. 자, 시즌 초부터 사실은 이 팀이 윙어에 고민이 많습니다. 새로 영입한 올리세는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이날도 전반적으로 쭉 경기를 끌어가 줬어요. 물론 올리세가 한 방을 크게 해주는 기지는 않았지만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또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한몫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리세를 제외한 윙어들이죠. 사네, 그나브리, 코망 이 셋이 돌아가면서 한 명 잘하고 2명 못하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뭐 사실 이번 시즌 성적만 보면 뭐 한 경기에서 셋 중에 한 명만 잘해도 뭐 올리세 그 선수 이렇게 둘이 잘하는 거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재계약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3명 다 바이언이 원래 팔고 싶어 했던 선수들이고 이번 시즌 하는 걸 보고 재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특히 리로이 사네는 뭐 예전에 슈퍼스타급이었는데 지금 계약이 만료가 다 가고 있어서 상당히 좀 관점이 쏠려있는, 관심 많이 받는 선수죠.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이렇게 아예 못하는 것도 아예 잘하는 것도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애매하게 돌아가면서 잘하니까 이건 바이언 입장에서는 누굴 재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날은 코망의 날이었고 그나브리와 사네의 날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매체입니다. RAN인데요. 여기는 뭐 라디오 방송국, 라디오의 R입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매체도 있고 평점도 발표를 하죠. 김민재 역시 3점 받았습니다. 평가 볼까요? 글라드바흐의 역 상황에서 중요한 개인 수비를 몇 번 성공해냈다. 수비는 대체로 잘했지만 빌드업에서는 거의 한 게 없었고 엘베디의 헤딩 슛 상황에서 너무 늦게 수비했다. 흠 하나 잡았고요. 대체로 잘했다고 했고요. 빌드업에서 거의 한 게 없었다? 이건 굉장히 박한 평가가 아닌가 싶은데, 빌드업 상황에서 아까 본 것처럼 패스 횟수 많았고 롱패스 많이 했거든요. 뭐 창의적인 패스가 좀 드물었다, 뭐 이런 류의 얘기인 것 같은데, 김민재가 뭐 부스케츠라고 생각하는 건지 센터백이 안정적으로 돌리면서 롱패스까지 했으면 되지 않나, 좀 짠 이런 평가가 좀 아쉽습니다. 이 매체의 평가는 뭐 김민재 3 외에는 대체로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키미히한테 3점 주고 고레츠카한테 2점으로 굉장히 높게 줬습니다. 올리세 2점 줬고요. 코망도 2점 줬습니다. 그리고 사는 더 짜게 5점으로 깎았습니다. 그런 매체고요. 그나브리가 교체 투입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에 사내가 있다면 교체에 그나브리가 있다. 그나브리가 에너지는 불어 넣었는데 결정적인 건 2개 날라 먹었거든요. 근데 3점 줬어요. 그러니까 볼륨이 작잖아요. 뛰는 시간이 짧은데 김민재랑 똑같이 받았다. 뭘 했다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슈폭스라는 이제 고레츠카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제가 아까 부각시켜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슈폭스는 키미히 2.5, 고레츠카 3.5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키미히 3, 고레츠카 2입니다. 둘이 바뀌었죠. 고레츠카를 좀 높게 봤어요. 고레츠카가 이날 키미히의 파트너로 선발 출장을 했는데 뭐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고레츠카 괜찮았다고 봅니다. 고레츠카의 원래 장점이 박스 타격, 그러니까 안정적인 플레이보다는 상대 운전으로 뛰어드는 그런 플레이인데 이날 몇 번 보여줬어요. 결국 골을 넣진 못했지만 어설프게 어이없이 날려먹은 게 아니고 본인이 좋은 볼터치와 좋은 침투로 직접 만들어낸 기회인데 아깝게 못 넣은 거라서 이거 너무 평점 깎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아벤트 차이퉁, 흔히 이제 AZ로 줄여 말하는 아벤트 차이퉁입니다. 여기가 저는 좀 그런데 김민재한테 4점을 줬어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늘 그렇듯 포백의 왼쪽 센터백으로서 믿음직하고 꾸준했다. 좋은 말이네요. 위기가 있는 곳에 달려가는 강인한 수비수다. 좋은 말이죠. 커버 플레이를 많이 했다. 스피드가 있고 질주를 할 줄 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종종 실수를 했고 코너킥을 내줬다. 빌드업 상황에서 창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종종 실수를 했고 코너킥을 내줬다. 실점을 했다도 아니고 뭐 페널티킥을 내줬다도 아니고 코너킥을 내줬다는데 4점. 빌드업 상황에서 창의성.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부스케츠를 기대하는 건지 피를로를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평가만 보면 절대 4점이 될 만한 그런 멘트가 아니에요. 근데 멘트를 이렇게 놓고 4점.
근데 다이어는 2점이에요. 그래서 뭐야 싶어가지고 다이어도 봤어요. 그래서 다이어에 대해 평어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파메카노를 대체한 영국인 수비수 다이어. 짤츠부르크를 상대한 연습 경기에 헤딩골을 넣더니 이번 경기도 넣을 뻔했다. 수비에서 흔들렸지만 결국 막아냈다. 한편 헤딩은 몬스터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앞선 연습 경기에서 골을 넣고 이번 경기에 못 넣었잖아요. 뭐 빗나간 헤딩 슛이 평점을 1이나 올릴 그런 요인인가? 수비에서 흔들렸지만 결국 막아냈다. 흔들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모로 김민재는 대충 좋게 써놓고 4점 주고, 다이어는 뭔가 안 좋게 쓴 것 같은데 아무튼 헤딩은 몬스터 이러면서 2점 주고 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납득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건 뭐 다이어가 더 좋은 날 있을 수 있죠. 이날 다이어가 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둘 다 3 이런 거 납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를 높게 줬으면서 이유도 이렇다. 이거는 납득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비슷해요. 산에 낮고 코막 높고 다 비슷합니다. 자, TZ 이제 지역지죠. 이 매체는 또 김민재 3점 줬습니다. 읽어볼게요. 우퍼메카노의 공백으로 인해 새 파트너와 호흡을 맞춰야 했다. 수비의 리더라는 역할을 받아들였고 글라드바흐가 위협을 가하기 전에 여러 번 미리 막아냈다. 후반전에는 할 일이 좀 더 많았다. 뭐 납득할 만한 무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민재 다이아 둘 다 3점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팬들 반응도 보기 위해서 그 트위터, 이제 X라고 해야겠죠? X에서 올라온 얘기를 봤는데요.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번 경기 바이에른 수훈 선수를 물어보는, 자, 우리 팀 MVP가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는 팬 계정이 있길래 거기 대댓이 얼마나 달렸는지 봤어요. 그래, 한 20개, 30개 정도 제가 봤는데 대체로 올리세와 코망이 공동 1위, 둘이 다 이제 한 10몇 표 받을 때 김민재가 6표로 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뭐 그 뒤에 데이비스 있었고 키미히 있었고 몇 명 있었습니다. 다이어는 없던데. 아무튼 현지 팬들이 김민재를 대충 수훈 선수 한 3위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망이 교체 투입돼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고요. 코망의 크로스를 받아서 올리세가 PK를 겟한 거기 때문에 이 두 명이 MVP급으로 거론되는 거는 뭐 현지 매체들이나 팬들이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민재를 매체들이 왜 이렇게 낮게 주나라는 것이죠. 사실 3-3-3-3-3만 쭉 이어졌어도 제가 뭐 억가라 이런 말은 안 하겠는데 4가 껴있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실점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공격은 뭐 잘한 선수 못한 선수 있겠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딱 한 골밖에 못 넣었잖아요. 다 합쳐서. 근데 공격은 막 2점 나오고 2점 2-3명 나오고, 수비 쪽은 골키퍼 수비수 다 합쳐서 잘해야 3, 막 4 나오고 좀 안 좋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비의 힘으로 이긴 경기 아닐까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고요. 바이에른이 뭐 결과적으로는 첫 경기 잘 치렀고 김민재 선수도 좋은 경기력 보여줬기 때문에 현지 매체가 뭐라고 하든 좋은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후반기 또 이어지는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가 그 휴식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면밀히 봤는데 100%로 돌아온 것 같진 않았거든요. 원래 이제 발목이나 아킬레스건 같은데 통증이 생기면 2-3주 쉬었다고 씻은 듯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는 제발 좀 스타니시치랑 이토 히로키랑 잘 복귀해서, 또 다이어도 고전을 잘했으니까 앞으로는 김민재 빼고 다이어 우파메카노 이런 경기도 좀 하면서 김민재가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후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렸습니다.